해외에 있는 이러한 무장 세력들의 움직임은 일본의 패전이 곧 우리의 독립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것만 생각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국에 대한 구상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광복군의 지도 조직인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달에 건국강령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건국강령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셨다면 비교를 한번 해보신 게 하나 있습니다. 1910년대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그 단체가 발행한 잡지, 신문 어떤 것에서도 건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안, 신흥, 대동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면 신흥무관학교, 미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국민의 기관지 신안민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대동단결선언 이런 거죠. 그런데 40년대로 오게 되면 반대로 신안, 신흥, 대동이라는 것을 걸고 잡지를 발간하거나 새롭게 잡지를 발간하거나 단체를 창립한 경우는 없습니다. 40년대의 핵심 키워드는 건국입니다. 그들은 건국을 상상했습니다. 일본의 패전은 독립의 절호의 기회인데 그 독립의 절호의 기회의 핵심은 건국의 기회라는 것이었죠. 40년 11월에 만들어진 건국강령은 어떤 내용이냐?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은 나름대로의 강령, 즉 당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28일 날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한국독립당의 강령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그 강령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민족혁명당처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삼균주의라고 이념을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건국강령의 기본 정신이다. 그걸 삼균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도 그 삼균주의의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다.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모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민족적인 데모크라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다가 광복 전에 작고하셨던 차이석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강령을 놓고 우리의 지향은 민족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전민족적으로 추구하는 데모크라시를 신민주국이라고 했다면 1919년 임시헌장에 나오는 민주공화제의 구체적인 표현이 신민주국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임시정부가 지향하는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나 한국독립당의 강령은 사실은 당시에 앞서 지도에 보여드린 4대 무장조직들의 기본 정신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의원군의 정치 조직인 조선독립동맹도 그렇고 서울에 의해서 여운형이 만들었다는 건국동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민주정권을 내세우고 일본 제국주의를 제외한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의 국가, 정부를 세우려고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그들이 꿈꿨던 국가는 45년 시점에서는 큰 결의 차이가 있는 정치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국을 상상하고 있는 그 시점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화면 좌측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복의 기쁨을 내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열강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지도가 이거를 상징합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미 국무성은 일반명령 제1호를 발동합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해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한다.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연합국은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항복에 접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반도에는 당시 일본군이 최소 24만, 많으면 60만 가까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엄청난 병력이죠. 이들에 대한 항복 접수를 빨리 해서 치안의 안정을 찾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과 소련의 계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지도는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이었고, 영국 정부는, 즉 처칠 수상은 8월 14일 날 제안을 받자마자 오케이 했습니다. 스탈린은 천황이 항복한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그래 동의할게 해서 연합국이 결국 38도선을 경계로 항복 접수를 하는 경계선을 나누는 걸 합의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가는 지름 길목에 들어서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범 김구는 OSS를 설득해가지고 OSS 대원 18명과 한국광복군 정진대 대원 가운데 선발한 4명을 합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C-47 비행기를 태워서 서울로 보냅니다. OSS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항복 예비 접수를 해야 된다. 정황도 파악해야 되고 일본군의 해낭도 알아야 되고 조선인의 민심도 알면서 조선인들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설득을 합니다. 백범이 그렇게 설득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보고자 노력하는 일환이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드골이 영국의 망명정부를 세웠다가 귀국하면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그 사례를 한번 재현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은 45년 8월 18일 날 지금 여의도에 일본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비행장에 18일 날 중국 서안에서 8시간 비행을 해서 날라오니까 일본군이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총을 딱 들이대고 왜 왔어? 너네 누구야? 우리는 너네를 환영하라든지 너희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당장 돌아가라. 그래서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비상 착륙한 비행장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항복 접수의 노력을 거부당한 것이죠. 연합국은 연합국대로 합의했고 일본은 일본대로 연합국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으니까 그때는 연합국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겠죠. 일본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바가 없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독립운동이 해방의 결정적 순간에 직접 나서서 광복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국가는 신민주국일 수도 있고 민주공화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미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대동사회를 꿈꾸었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미래를 여는 길목, 지난 과거로부터 지내왔던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고 통찰을 할 수 있다면 역사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에 대한 상상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미래를 여는데 지난 과거의 경험이 좋은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주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